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7%라는 역사적인 CPI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점에 안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1.71%까지 밀리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1.7% 중반대를 횡보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94선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골드는 4거래일 연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1,825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도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WTI가 1.8% 오른 배럴당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올해 들어서만 10%가량 올랐고 원유 재고는 7주 연속해서 감소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시장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하면서 예측치를 하회했지만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치와 예측치를 상회한 8.3%로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0.5%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23만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마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낮 1시에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 특강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강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어떠한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당분간은 어떤 증시에 대한 레벨링이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물가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과 우리 내일 뭐 있죠?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 관련해 갖고 코스피 시장은 이에 따라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고 또 즐겁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되며 기술적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달러 약세, 해지용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량 감소와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대체 수요 기대에 약진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예상치를 상회한 유로존 산업 생산에 달러 대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Biden says inflation report shows progress in slowing down runaway prices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CNBC 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두고 물가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갈 길이 멀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CPI 보고서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늦추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한 성명서를 통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의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8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11월에 발표된 6.8%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높은 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올해 3월 테이퍼링 종료와 첫 금리 인상 개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국가들 간의 협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마선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7%로 좀 사상 최고치를 나오기는 했지만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니까 그때 1982년 상황과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하향할 때였고 지금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오늘 발표했던 게 정확하게 CPI잖아요. 네. CPI를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CPI는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전달에 대한 물가 상승률 기록치죠.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경제 TV를 보면서 CPI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이유는 증시에 악조건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겠죠. 네. 사실 높은 물가를 친다는 거는 사실 어떤 긴축에 대한 의도랑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죠? 사실 그게 굉장히 지금 증시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게 계속 나타나면 모든 통화 정책에 대한 변경이 물가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CPI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게 CPI는 후행성으로 12월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논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증시에 영향을 끼칠까 아닐까를 가지고 먼저 여부를 측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 여러분들 CPI가 얼마 만에 최고치를 찍었냐라고 논의한다면은 여러분들 거의 이제 3, 40년 만에 최고치예요. 맞죠? 네. 3, 40년 만에. 지금 보시는 게 1970년도부터 CPI 수치예요. 1970년도부터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은 오늘 7%를 기록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 값입니다. 여러분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올랐죠. 미증시는. 왜 그러냐? 미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CPI가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상황이 뭐냐면은 자 이거죠, 여러분들. BEI입니다.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냥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증시를 바꾸는 요인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CPI가 7.0%가 떴다는 거는 누구나 예상한 거였고
어쨌든 그 예상에 대한 수치값이 지금 현실적으로 증시의 반영 여부는 더 높게 나오더라도 큰 반영 여부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 짓고자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얘기 드립니다. 항상 BEI를 측정하시라고. CPI가 왜 중요할까요?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CPI가 6.8, 7.0 이렇게 계속 발생하니까 연준이 한 행동이 뭐예요? 긴축을 더 당기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 긴축 당기기로 했죠. 금리 빨리 인상하기로 했죠. CPI가 더 높게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변경값을 지금 당장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 CPI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통화정책에 대한 빠른 긴축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한 해석이 이미 나오고 나서 발표된 수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지표가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봐야 될 지표는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 BEI에 대한 수치값을 더 체킹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가가 여러분들 몇십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수치값으로. 하지만 통화 정책을 3월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다수의 포커싱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미국은 3월에 하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문제는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또 우리 한은의 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던데 네네. 이 내일 열리게 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작은 국가예요. 굉장히 작은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적인 거고. 네. 근데 금통위에 대한 예상 상황을 얘기하려면은 네. 미국에는 파월이 있죠. 예. 우리나라는 누가 있을까요? 이주열 총재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주열 총재님이죠. 네. 이주열 총재 입에서 나온 얘기가 네.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예기 상황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미 이주열 총재 입에서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너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한 주요 지표를 눈에 띄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나라의 굉장히 주요 지표는 뭐죠?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이죠. 여러분들.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 전에 과거의 금리 인상을 어떻게 구조를 가져갔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굉장히 매파적인 요인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가볍게 기준금리 인상을 25bp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가능성이 높냐? 너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너무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오히려 금통위 관련해갖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가 1%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 진행하게 되면은 1.25%가 됩니다. 1.25%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내일 포커싱을 맞출 거는 앞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측정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후 코멘트가. 근데 지금 시장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건 일단은 5월 이후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5월 이후. 왜냐?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과거 모멘텀상 어떻게 보면 대선 직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춤거리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럼 올해 4월에 예정돼 있는 대선 전까지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이후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논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에 어떠한 큰 변화를 일으키냐가 맹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큰 변화에 대한 상황을 연출하진 않는다. 이게 제 논점입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를 하냐, 시장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에 대해서 집중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매크로 환경에 대한 변화가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들. 매크로 환경에 대한 변화. 사실 제일 간단한 질문인 이거잖아요. 회원님, 내일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사실.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게. 자, 다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도하는 건 너무 당연지사고, 앞으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향후 진행하는 부분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미증시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에 대한 결정이에요. 정답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요,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나요? 원래 경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긴축을 빨리 시작하면은 증시는 떨어집니다. 안 그래요? 자금을 다시 쓸어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증시를 하락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최근에 디커플링이 드러났던 거에 다시 커플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것만 포커싱을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차트에 대한 비교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었다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요, 언제가 될까요? 작년 6월이겠죠. 정확하게 놓여져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여러분, 요 기준점 기준으로, 자, 색깔을 제가 바꿔볼게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작년 첫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 이 기준점으로 지금 미증시와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분리가 정확히 되죠. 보이시나요? 이 기준점으로. 왜 그럴까?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은행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더 빠른 긴축에 대한 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밸런스가.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만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증시를 체크하는 이유가, 미증시 통화 정책을 체크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은 3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올해 공격적인 긴축 시도를 하죠, 상황이. 그래서 CPI가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빠른 긴축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CPI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대한 결정이에요. 지금 모든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 뭐죠? 미국이 3월에 금리 인상할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2번 인상할 거야. 근데 어제 파월이 청문회에서 밝혔던 거는 더 할 수도 있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 굉장히 공격적인 모멘텀이 유지됐다는 걸 확인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도할 거고, 여러분들, 그럼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정금리 때까지예요. 적정금리라는 건 뭐냐? 1.5%에서 2% 사이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몇 번 더 금리 인상하면 1.5%가 돼요? 2번이잖아요. 그죠?
이미 한국은행은 미리 선조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요. 여기서부터는 커플링이 작년 12월부터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들 차트가 괴리를 일으키잖아요. 이 사이에서. 괴리를 일으키죠. 이 괴리가 이제는 안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확인만 되는 거예요. 이 기준금리 인상 시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빨리 한다는 기준금리 인상.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하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은요. 사실요. 여러분들 2%를 이제 0.5%를 인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0.5%를 인상할 수 없잖아요. 0.25% 인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시장에서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3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게 더 오히려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코스피 시장을 커플링으로 바꾸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정답을 원하잖아요. 코스피가 떨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결정은요. 미국에 대한 증시 상황이 대변을 할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디커플링이 들어갔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미국이 발빠른 행보가 들어가기 전에 그것만 따지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는 대선이 껴 있잖아요. 네. 그럼 더 딜레이가 되겠죠. 미국 대비해가고. 대선 전후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무뎌졌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릴 건 겁니다. 시장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1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스럽게 내일은. 그리고 추후 대선의 전후 관계 내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게 과거 역사적인 모멘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국은 올해 3차례 오히려 그 이상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할 텐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아주 잘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 여부지. 내일 기준금리 인상하면 회왕님 코스피 오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럼 떨어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미증시가 더 상승 밸류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닌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한국은행 지표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그림 따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첫 6월에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일 미국장에 대한 흐름도 그리고 향후 미국장에 대한 흐름도가 코스피 시장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딱 집중해야 될 게 지금 미국장을 더 집중해야겠구나.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은 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좀 발맞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좀 약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로 레벨을 낮췄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후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원달러 환율 좀 약세를 보일까요? 네, 약세를 보입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약사 잠시만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예.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디커플링이 들어간다는 거는 미국이 따라온다는 거고 네. 그 속도 차이가 이제 원달러에는 영향을 끼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원달러 걱정하지 말라고. 네. 원달러 걱정 안 해도 되죠, 지금?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노란톡으로 질문 좀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네, 얘기 안 나오고 언론에서도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저는 미리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큰 문제 안 된다고. 여러분 문제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어차피 다 내려갈 부분인데 당연하게.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들 투자를 원달러 가지고 한다면은 떨어지는 값에 대한 어떤 투자 활동을 펼칠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올 한 해는. 그럼 1,200원대에서 매물대에서 또 내려간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펀딩이라든가 투자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찾으면요, 이건 수익 나기 굉장히 좋아요. 안 그래요? 미국의 흐름과 한국에 대한 흐름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올 한 해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 대비해 갖고. 그럼 원달러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원달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이제 신세계에서 제일 네.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네. 자, 우리가 흔히 달러가 96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고서 지금 달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 달러 차트랑 원달러는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트예요. 완전 다른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선물 신세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는 지금 US 관련해 갖고 지금 94.670 수치, 이 수치는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달러 기준값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달러는 뭐예요? 한국과 미국 대비잖아요. 두 상대적인 두 국가만 따지는 거예요. 두 국가만. 이 평가잖아요. 그럼 원달러를 따지려면 두 국가에 대한 통화 정책만 따지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큰 타이틀로 지금 94.660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뭘 따져야 되냐? 여러분들, 전 세계를 다 따져야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따지고 있는 유로존과 미국을 비교하시면 가장 쉬운 거잖아요. 아시겠죠? 실제로 58%예요. 58%. 유로존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달러에 대한 비중이. 전 세계 막 이제 1%, 5%, 3% 다 이렇게. 중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로존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달러에 대한 체킹 포인트에 들어갈 때 이제 유로존을 가지고 논하지, 중국에 대한 통화 정책 비교를 가지고 달러 평가를 하지 않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달러 문제 안 됩니다. 더 1,200원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올해 모멘텀이 그려질 거예요. 이걸로 증시 연동해서 보지 말자.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원달러가 안정화됐다고. 그래서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발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원달러가 안정화돼서 코스피가 추가 하락을 모면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경제책부터 다시 배우세요. 아예. 그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지 미증시를 따라가냐 아니냐. 안 그래요? 그거 원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달러 이제 시장이 안전합니다.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여의도 가서 경제를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그거 웃어요. 농담 아니라. 뭐야 하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꺼내? 원달러 가지고 코스피를 논하는 사람은. 코스피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이제 무역 수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금융 위기가 항상 발생했을 때 무역 수지에 대한 악화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이 연출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돈을 많이 풀까요? 한국이 많이 풀까요? 찍어내는 양만 절대값을 따지면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가 급등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 원달러가 급등하면 마치 시장이 무너진 거 마냥 그림새를 그리는 거예요. 이해를 단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원달러가 1,200원 초반까지 급등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근데 지금 미국 한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개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막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앞에 방송에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동일하게 움직일 거라고 하셨는데 섹터 동향도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무관할까요? 섹터에 대한 동향을 따지면 미국 섹터랑 한국 섹터를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영향이 있죠. 네.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 동향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원래 그 동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제 디커플링이 들어가더라도 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관합니다. 간단하게. 왜 제가요 어제요 한 질문 가지고 10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왜냐면 시청자분들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답변을 못 그래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의 네. 궁금증을 네, 무관합니다.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네. 네, 섹터도 동조되는 그 현상이 있다라고 네. 봐주신 거고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마루님께서 보내주셨고요. IT 버블과 리먼 사태를 겪은 후에 금리 상승을 했을 때 시장은 길지 않은 조정 시기를 거쳐서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아, 맞죠. 여러분 왜 오를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왜 오를까? 왜 올까요? 왜일까요? 제가 잠깐 비트코인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네. 굉장히 최근 드러났던 사태니까. 네. 자, 비트코인이 올랐던 이유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예. 생산하는 양은 얼마 되진 않지만은 자금이 어떻게 보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갖고 폭발적인 수요가 따르면 모든 가치에 대한 자산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은 이제 IT 버블과 리먼 사태를 겪은 이후 엄청난 상승값을 잃어갔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냈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이 돈을 왜 찍어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심장이 있으면 피가 계속 흘러야 된다고. 여러분들. 피가 안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똑같아요. 시장 경제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순환 구조가 들어가야지 만약 이게 안 뜨게 된다면은 뭐가 되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죠? 재화가 굉장히 기해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근데 왜 증시가 오르나요? 라는 얘기에서는 돈이 증시로 쏠리기 때문에 모든 기준금리 인하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돈을 뿌리죠. IT와 이 상황이 연출되면. 그래서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제가 딱 얘기하는데 6개월만 딱 쉬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왠지 알아요? 통화 정책에 대한 유동성을 발현하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우리는 채권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증시로 쏠리는 거예요. 왜냐? 돈이라는 건 배당을 받길 원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근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제로금리로 요건이 맞춰지기 때문에 예탁 자산 대비해갖고 채권 투자 대비해갖고 모든 돈이 증시와 부동산으로 쏠리게끔 경제 환경이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돈을 뿌립니다라고 발언됐을 때 증시는 어떤 경제 환경 여건을 다 배제해버리고 돈의 흐름에 의해서 상승을 이끌어줘요. 이번에 이제 팬데믹 효과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내가 이거는 진짜 찬스다라는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팬데믹 사태가 발현이 됐을 때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의 초안 과정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작년 어떻게 보면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중앙은행이 어떤 상황을 펼쳤는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냥 아예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 타이밍에서부터 이제 증시에 대한 돈이 쏠리겠구나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외우더라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예시를 들면서도 비트코인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 바로 이어서 또 비트코인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네요.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낙관론자들은 6개월 내 미국의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고 희망회로도 돌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일단 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볼까요?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있군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말요. 지금 뭐 다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네, 저도 통화 정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요. 저기 보시는 어떤 낙관론자들이 일부 떠들 거 아니에요. 네. 인터넷 언론에서. 그거는요. 통화 정책에 대한 공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그렇죠. 지금도 저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이 사람은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전무하다. 그렇죠. 아니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네. 않으면 오히려 시장에 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네. 저거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을 읽고 지금 상황을 읽는다면 절대 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네.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첫 번째 질문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나는 저런 생각도 저런 사람들은 정말 경제를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지금 다 나온 얘기랑 다 결과값 나온 걸 가지고 오히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봤어요. 2020년도 5월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댓글을 단 거예요. 제가 당분간은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하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증시에 대한 이제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준금리 제로금리를 네. 최소한 못해도 1년 이상은 유지할 것입니다.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요 미국 사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바로 할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미국 죽어요. 네. 하면서. 근데 그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까지 종료를 먼저 마치는 게 순서상이고 네. 테이퍼링 종료 없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댓글을 달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따시더라고요. 네, 이제 네. 경제라는 게 또 굉장히 또 큰 그게- 거시경제에 네.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순서 사이클인데 지켜야 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미국도요. 그 순서 사이클을 다 지키면서 네. 이 기간만 축소한 거거든요. 빠르게. 맞잖아요. 다 지킬 건 다 지켜요. 그렇죠. 근데 이 경험을 했냐, 이걸 이해하고 있냐에 대한 차이가 정확하게 저 해답가까지 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낙관론자라고 얘기하는 건 낙관론자. 그 낙관론자라는 건 이제 긴축을 시도하는데 긴축이 딜레이 될수록 증시는 오를 겁니다라는 단순한 생각에 대한 낙관론자예요. 낙관론자도 사실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시장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 한번 보시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바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번째는 이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0.25%, 0.5% 최대 2%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이거는 긴축 시도할 때부터 잡힐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도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저는 정점에 다다랐다고 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여기 이상 올라가면 여러분 미국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개장 보고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는 151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40% 상승한 15,94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37% 하락한 1,82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5일입니다. 0.21% 상승한 배럴당 8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9% 오른 1.14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지수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오늘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더더욱이 매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미장을 개장하는데 네. 차트 흐름도가 네. NAC 돌파를 들어간 상황에서 확정 구간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흔들다 바로 칠 거예요, 위로. 한두 차례. 큰 흐름으로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 미니 나스닥 60분봉입니다. 60분봉. 오늘 장세에 대한 어떤 상황이 개인적인 연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치고 갈 수 있는 흐름도가 들어가요. 네, 자리값 한번 봐주시죠. 네, 자리값은 이제 T 차트에 대한 구현이 필요합니다. T 차트. 네. 사실 T 차트를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미증시는 여러분들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코스피라든가 이런 거시에 대한 상품성을 분석할 때는 거래량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 차트인 어떻게 보면 T 차트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15,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 측정하시고 매수 보시면 편합니다. 15,900 아시겠죠? 15,900포인트입니다. 15,900포인트 보시고 이제 추세적인 관점에서 매수세 흐름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 밸류업을 들어간다면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이어간다면 코스피도 내일 당연하게 상승이 들어가겠죠. 한국 금통위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아시겠죠? 어찌 됐든 간에 내일 어떻게 보면 금통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추후에 대한 금리 인상 발언은 자제할 거예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건 내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궁금해 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미증시에 대한 흐름도 종가에 대한 상황 이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큰 문제 없이 코스피에 대한 흐름도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지금 또 대응 전략 또 살펴보고 왔고요. 그럼 또 이어서 내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선물은 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같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잠시만 차트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차트는 앞으로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네. 제가 이제 오늘 전일 이제 오늘 시장이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났지만은 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미증시의 흐름은 작년과 같은 엄청난 상승은 아니에요. 작년에 막 난리 났잖아요, 우리. 좀. 안 하면 바보야 막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이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참여자들이 생길 만큼 네. 굉장히 엄청난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랐어요, 솔직하게. 네. 개인적인 평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지금 상승이 이끌어 간다고 해도 그 정도 상승은 절대 못 이끈다는 점.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증시는 항상 이제 모멘텀이 항상 상방으로 가는 모멘텀 자체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네. 그 기울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상승에 대한 흐름이. 네. 이럴 때 나타나는 코스피에 대한 현상은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저는 이제 박스권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거는 내일은 매수 흐름을 보시되 이게 앞으로 국내 선물 지수값 대비해 갖고 400을 넘어 일정 같은 410과 420을 달성할 거야.
이 마인드는 제가 봤을 때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제한적인 상승 흐름 뒤 다시 또 하락으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박스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에 대한 하단값이 지금 보시면은 나왔죠, 여러분들. 박스에 대한 상단과 하단에 대한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세 내일 보시되 매수에 대한 흐름을 400선까지만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국내 선물 지수입니다. 자, 제가 400선이라고 얘기하고 390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코스피를 선물화한 수치값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코스피가 3000 내외죠, 여러분들. 3000 내외. 지금 이제 선물 지수도 390 내외예요. 아시겠죠? 이 수치값과 이 수치값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역시도 상승 흐름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울기는 굉장히 좀 줄어들 것이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다우지수는 좀 100포인트 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나스닥은 4일 연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매수 전략 세워주신 만큼 짚어드린 자리값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또 마스터님 또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내용하고 좋은 그 질적인 어떤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텐데, 제가 좀 사실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떠드는 얘기랑은, 오늘 이런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맹점을 짚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한마디로 어그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것. 억지스러운 이제 연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환율에 대해 여러분들 이제 환율이 안정세니까 증시 안정화될 거예요. 기반입니다. 이런 게 싫어해요. 현실적인 답안을 드리려고 해요. 환율이 영향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정답에 지금 가까운 건데. 쟤 지금 아무것도 모르네.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이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앞으로 많은 해외 선물 신세계를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 실질적인 내용만 전달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한 브리핑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알짜배기 그 기본 원리에 가까운 또 내용들을 다뤄주시고 있으니까요.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또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마법을 주제로 다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또 기술적 분석을 다뤄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